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안에 발표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의 한 마을을 급습해 우크라이나군 300여 명을 사살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과 북한군이 아군인 체첸군을 오인 사격해서 사망자들이 발생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식당이 사상 최초로 미슐랭 3스타로 선정됐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도 김치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선정됐고 가짜 한식당들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 헌정사의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인데요. 15일 아침에 총리실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가량 통화했습니다. 자,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예, 이제 권한대행을 맡았으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우방인 미국과 우리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특히 대미 정책, 또 한미 동맹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우리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 점을 이제 강조를 했죠.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저렇게 이제 굉장히 도발적으로 나오니까 그 한미 동맹이 이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시키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점을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또 이제 한미 양국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 이런 뭐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건 미국도 직접 관련되는 거니까 그 점에서 협력이 이제 계속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그 말을 받아서 한국은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네.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한미 동맹 또 한미일 협력, 그 안보 협력이죠. 발전 강화를 위해서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그 협력을 보장해 주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감사하다. 한미 동맹의 발전을 계속하도록 지원을 하겠다. 내년 1월 20일에 물러나지만 미국의 이 차기 행정부도 그렇게 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14일 밤이죠.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한 대행의 발언 간추려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저 때가 토요일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밤인데도 긴급하게 NSC가 소집이 됐네요. 네, 다양한 도발의 가능성, 북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지금 최우선 과제는 국가 안보기 때문에 그것을 의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쓰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재명은 국방차관이 지금 국방장관 대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합참의장 두 분한테 전화를 해서 전군의 대북 경계 강화를 최고조로 올해는 지시를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대해서 강한 의지와 그다음에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막는 그런 회의들이 지금 가 있고요. 특히 지금 미국도 권력 이양기에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또 어떤 이 소홀함이 없는 그런 점들을 점검하면서 국가 안보라는 그 큰
과제를 지금 뭐 놓아놓고 강요들이 지금 의논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30분 가량 진행이 됐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폴 럭해머라 주한미군 사령관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한 대행이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자 럭해머라 사령관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고요? 예, 그 뭐냐면 한미 연합 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습, 한미 이제 연합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이것을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이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지 한미 연합사의 역할에는 변화가 없다.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준비 태세, 네. 그다음에 정전협정 이행, 네. 또 연합군의 역량 강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미국의 그 한국 방위에 대한 이런 이제 다짐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네.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예. 여러 가지 협정에 대한 얘기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 한국과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동맹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거기에 변화가 전혀 없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계속 추진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은 전혀 미국의 생각을 걱정할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예. 네. 준비태세와 정전협정, 연합군의 역량 강화는 충실히 지금까지처럼 유지되고 이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또 냈어요. 최근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했고 정부의 자세,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당부도 했습니다. 직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대행의 이 토요일 14일 대국민 담화는 기업 그리고 개개인의 경제, 일상생활 유지에 초점이 대부분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이 담화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인 침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 또 기업은 말이죠. 상황이 약간만 변해도 외국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에서의 신인도 이런 문제가 또 겹치니까 기업들이 혹시라도 위축되면 안 되거든요. 또 개인은 소비 생활이 위축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권한 대행으로서는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업하고 각 개인의 경제 주체로서의 각 개인하고 전혀 위축될 필요 없이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자기들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해나가면 된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정부로서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사회 질서, 혼란. 그니 지금 이런 권력의 급격한 이런 변동기에 혹시라도 국민들이 어떤 우려를 가질지 모르지만은 네. 대행인 나로서는 이 정책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테니까 여러분들 전혀 동요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이제 당연히 공직자들. 이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공직자들 흔들림 없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 그래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 이 점도 이제 당부했고. 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행이 되는 순간에 뭐를 받았냐면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군통수권. 군통수권. 그다음 이제 물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그 권한 모든 걸 갖지만 거기다 군통수권이라든지 또 조약 체결을 비준하는 거. 네. 예.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상의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대통령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고유의 권한 이거를 바로 받았거든요. 이양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름은 권한대행이지만은 실제로 업무는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예. 네. 한덕수 대행은 우리 헌정사상 말씀드렸지만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허정 내각 수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짧지 않은 헌정사에 벌써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온 거예요. 한 대행이 권한을 이양받은 뒤에 가장 먼저 통화를 한 사람이 바로 국방장관 직무대행, 지금 직무대행 체제죠. 네. 그리고 합참의장이었네요. 예. 그 이제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데가 또 정부로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동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또 이런 우리의 이런 뭐랄까 권력 이 격변기, 그다음 미국의 권력 이양기 이런 데를 또 노려가지고 혹시라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을 테니까 특히 이제 이 점을 유념해가지고 예, 국방차관하고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주고 예, 그다음 방어 태세를 철저히 갖춰줄 것을 이제 당부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해달라 이 점을 부탁한 거고 그다음에 예,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대외 정책이 불변이다. 우리 대외 정책 바뀌는 거 없다. 그대로 네. 계속한다. 이것을 세계 각국에다가 우리하고 뭐랄까 수교를 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다 분명히 이야기해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조금의 일말의 어떤 그 의심이라도 회의라든가 이런 게 전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점. 그다음에 교역이라든지 특히 이제 교역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달라진 것도 없고 문제도 없다. 이 점은 이제 제발 좀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 이런 당부겠죠. 알려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순으로 또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팀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라. 그다음 필요한 시에는 컨틴전시 플랜 그러니까 비상 대응 계획 이걸 적기에 가동하라. 뭐 이 점도 지시를 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비상 진료 대책. 지금 뭐 동절기에 할 게 많죠. 예, 안 그래도 지금 의료 대란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점을 강조했고 설 연휴에 응급 진료 체계 이것도 비상 진료 체계 이것도 잘 갖추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 이 점을 이제 강조했고 또 취약계층. 특히 명절기고 이러기 때문에 연말 연시 되면 취약계층이 안 그래도 외로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더 잘 서비스를 하도록 신경 써달라 이 점을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 14, 15일이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이렇게 분초 시간을 다퉈서 여러 가지 당부를 했다는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대비, 특히 경제 외교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네요. 네, 국가 신인도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지금 우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정책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지금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3년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협력을 할 때 사인하신 세 분들이 다 지금 권력에서 지금 빠지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대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특히 기업 이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방한하는 관광객들의 피해가 최소해야 되고 변함없다. 우리를 믿고 해줘라.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45대 대통령 됐을 때도 우리나라는 탄핵 사건이 있었고 그때 2016년.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무부는 뭐 이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자기네 나름대로 매뉴얼들을 잘 갖고 있고 그때도 잘 넘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하고 또 우리 계속 전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등 때의 경험들을 되살려서 지금 경제 외교에 방점을 둔 그런 정책들을 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바로 다음 순위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순위로 권한대행을 할 분이 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최 부총리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비장했다고요? 네, 지금 예산 또 그러면 이 예산에 부수된 법안들이 처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좀 내년도에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방향을 정하는 그런 지금 내용들을 해야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쓰이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12월 27일 날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음에 제대로 돌아갔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 문제가 굉장히 여야 간에 이제 쟁점으로 갖고 있는데 다행히 12월 25일 날 앞으로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정해진 것이 2025년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어떻게 흘러갈 것을 정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대신인도를 지켜나가는 방법들을 이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폭넓게 지금 갈 겁니다. 한국 IR 개최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금융, 국제협력 협력대사들을 지금 이제 파견을 할 거고요. 외국 투자에 대해서 범정부 엄부즈만 TF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등등 우리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간의 관계가 중요한데 양쪽 다 지금 소위 말하는 정권 이양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흔들림 없는 경제를 지금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는 당초 계획한 대로 연말연시 모임 또 각종 행사를 진행해 달라 이런 특별한 당부를 했어요. 부처별로도 내년 1분기까지의 구체적인 핵심 대응 계획도 내놨는데요. 그때까지는 이 고난대행 체제가 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상과 경제 활동을 유지해달라.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정부로서 신경 써야 될 것이 민심이 동요하지 않게 민심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당초 계획된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정부 주도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이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발 뭐 이런 동료전과 계획된 대로 모임도 갖고 행사도 가져라.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더 주름이 안 가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 그렇게 하면 또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내수 부진 아니면 이런 것 만약 이런 것까지도 위축되면 내수 부진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이제 강조한 거고 그다음 이제 과기부에 대해서는 국가 R&D 투자 방향 수립 또 그다음에 국가 AI 그러니까 AI 컴퓨팅 센터 구축 여기도 이제 더 더 이제 열심히 이 해달라는 얘기고 농축식품부 여기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설이잖아요. 네. 그 설 성수품 대책을 그러니까 설 성수품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농어촌 경제를 또 부추겨주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농어촌 삶의 질 기본 계획을 또 이제 발표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 대해서 내년 1월 중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를 또 개정한다. 할 일을 해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획됐던 거거든. 그 계획됐던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 이런 얘기고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주택 공급 확대 추진 이것도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 이것도 변함이 없이 그냥 추진한다는 걸 강조해 준 거죠. 예. 네.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민생과 경제는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는 그런 정부의 움직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북한군의 교전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서 들어오고 있어요. 먼저 러시아 측 블로거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사살했고 한 마을을 탈환했다. 이런 주장이 먼저 나왔네요. 이게 뭐 플로효보라는 마을을 그렇게 뭐 지금 뭐 탈환했다 그러는데 사실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텔레그램 또는 우리가 말한 개인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비정규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특히 이것이 지금 뭐 친러시아의 계열의 방송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런 북한 군들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나오는 얘기들이
이렇게 가감없이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 섬찟하면서도 과연 저 총구가 우리를 겨냥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또 우려감까지 나올 때 보면은 이 굉장히 뭐 유쾌한 그리고 우리에게 뭐 따뜻한 거를 전해줄 수 있는 이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전했던 소식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굴뚝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태풍처럼 공격했고 포로를 안 남겼다. 섬뜩해요. 지뢰밭 뚫고 300명을 사살했다. 김정은 동지가 포화 세례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좀 황당하긴 합니다. 황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면 이거는 개인 유튜브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과장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빠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종식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옮겨야 되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취임하면 바르게 이거는 뭐 종식을 시키게 되니까 기대감을 크게 하면서 한번 지켜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주장들은요, 북한군의 파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러시아 측의 입장과는 배치, 그러니까 좀 사뭇 다른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예, 이 러시아 정부로서는 공식적으로 북한군을 전투에 투입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크루스크 러시아 영이죠. 거기 러시아 땅인데 영토에 거기 우크라이나 다 뺏겼지 않습니까? 일부분. 근데 러시아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우리가 뭐 혹 지고 있다는 이제 우크라이나 측의 그 여러 가지 선전선동에 넘어갈 필요 없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 점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못하니까 친러시아계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 보니까 11만 4천 명, 어떤 사람 88만 몇천 명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적절히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떠들게 하는 거죠. 떠들게 하면서 우리 공식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떠드는 건데 러시아 국민들 그거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심리전이 지금 이어지는 양상이라는 뜻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북한군이 언어 장벽, 러시아 말이 일조일석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군을 오인 공격해서 8명이 사망했다. 자, 이게 오인 공격은 어느 전쟁이나 있는 겁니다. 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처음에 북한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갈 때 우리가 언어 장벽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거기 이렇게 쪽지로 하나의 이제 무슨 안내문처럼 해서 이런 말을 써라 했는데 이거는 100% 지금 언어 장벽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런 정부 기관에서 확인을 해줬고요. 8명이 지금 사살이 됐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군들의 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자기의 개인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걸 검열하기 시작하고 등등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인 공격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8명이 했다. 그러면 지금 북한군의 위치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합동 전술은 지금 피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북한군의 개별적인 지금 어떤 공격들이 하고 있어서 과연 북한과 러시아의 그런 어떤 같이 합동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큰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전황이 그렇게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이 공습 작전에도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박한 종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브뤼셀로 또 날아간다고요? 예,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하고 그 나토죠 하고 이제 그 회원국들하고 유럽연합 정상들이 모이는 그 회의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면 트럼프 종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종전을 강조 정도가 아니라 장담을 했고 하니까 그 이전에 이 유럽 특히 나토하고 유럽 연합의 지원을 확고히 약속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가서 그러니까 그 점을 호소하는 거고, 그 젤렌스키가 말한 걸 봐서는 우크라이나의 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이미 크루스크에는 이미 들어와서 전쟁하고 있다는 이제 기정사실을 하고, 그렇죠. 그뿐 아니라 공습에도 지금 투입되고 있다. 낙하산 부대가 내려간다는 거죠. 이 점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상당수를 거의 투입하고 있다는 이 점을 이제 얘기했고, 그 확보한 데이터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크루스크에만 투입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이야기를 했죠. 예. 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크루스크 전선의 상황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한류와 함께 우리 한식의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첫 미슐랭 3스타 한식당이 탄생했고요. 지구 반대편이죠. 아르헨티나에서는 김치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세계 두 번째 국가기념일인 김치의 날인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K푸드는 미국 현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현지인이 함께 즐기는 고급 미식 음식이자 푸드트럭에서 빠르고 가볍게 즐기는 스트릿푸드로서 다양한 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색감도 아주 화려하군요. 이번 주제에는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영어로는 미쉐린, 프랑스 말로 미슐랭입니다. 원래는 타이어 회사 이름이죠. 차 타고 다니면서 찾아가 보라는 맛집 목록에서 유래된 게 바로 이 미쉐린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미쉐린 스타, 미슐랭 스타는 3개가 최고요. 이거를 5개 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1, 2, 3밖에 없어요. 자, 미국 최초의 미슐랭 3스타 한식당이 탄생했다. 대단한 뉴스죠? 그렇습니다. 임정식 셰프가 운영하는 그 정식당, 서울에도 있거든요. 그 정식당의 뉴욕점이 미국에 있는 한식당 중에서 최초로 미슐랭 별 셋을 받은 거예요.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미슐랭 별 셋이라는 게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총 14개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뉴욕에는 5개밖에 없는데 네. 그 5개 중에 한 곳이 바로 정식당이 된 거예요. 오. 그리고 이 정식당의 서울 본점도 미슐랭 별 2개 받았거든요. 서울 본점도 2개인데. 네, 본점은 2개, 미국 지점이 3개를 이번에 받은 것이고 그 미슐랭 평가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곳의 정식당의 음식이 극도로 정교한 텍스처의 조화, 유쾌한 요소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먹어보고 싶은 그런 식당인데요. 자, 이 미슐랭 평가원들은 첩보요원, 더 쉽게 말하면 스파이처럼 은밀하게 가서요.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미슐랭 3스타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 건가요? 그 이제 별마다 의미가 있는데요. 별 하나는 요리가 훌륭하다. 별 둘은 요리가 훌륭해서 멀리 여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 멀리 가서도 먹을 가치가 있다. 가서 먹을 만한. 별 셋은 요리가 매우 훌륭해서 특별한 여행을 떠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비행기 값 들여서라도 가볼 만하다. 불원천리 갈 만하다. 그러니까 그 음식당의 음식 자체가 거의 웬만한 관광 명소 수준이다. 그거 하나를 목적으로 여행을 갈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가 평가가 10년 이상의 요식업에 종사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식당의 서비스 분위기 이거는 제외하고 음식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취향도 배제해야 된다. 개인 취향 배제하고 5대 평가 기준이 있는데 재료, 풍미, 창의성, 일관성, 합당한 가치 요 기준으로 평가해서 별을 매긴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뭐 유명한 그 요리 경연 예능 흑백 요리사에도 나왔지만 그때 나온 그 심사위원도 미슐랭 스타였죠? 그렇습니다. 별 셋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미슐랭 스타 하나만 받아도 엄청난 화제가 되고 손님들이 구름처럼 모이는데 별 셋을 받았다는 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뉴욕 정식당의 인기 메뉴는 뭔지
뭐 가서 먹을 수는 없지만 궁금해지죠. 자, 어떤 것들입니까? 미슐랭 정신의 문어 고추장 아이올리라는 게 있는데요. 문어 고추장 네. 아이올리. 이게 질감하고 그다음에 구운 향신료의 조화가 기가 막히게 됩니다. 이 아이올리는 뭐냐면 마늘에 올리하고 기름에 이게 합성어거든요. 아, 저건가요? 예, 예. 저건 아니고요. 다른 거. 저거는 이제 디저트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면 블란서식 마요네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란서식 마요네즈다. 네, 그거를 딱 하면 되고 지금 나오는 거는 도라르방 디저트입니다. 저게 돌 같은 질감을 주면서도 초콜릿 크럼블로 해서 잘 맛있게 먹을 수 뭔 있는 부분. 작품 같아요. 그러니까 유쾌한 감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창조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보면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문어 아이올리. 예, 아. 그래서 저 빨간색이 그냥 문어 다리 하나 한 것 예, 같은데. 근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고요. 저 그 빨간색 뭐 옆에 있는 장이 그게 아이올리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 이 마요네즈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보시면 이 미슐랭 완스타를 타면요 평생 매출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다음에 2와 3을 받으면 뭐냐면은 세계 장인의 반열에 올라가는데 이거 받은 사람이 전 세계에 몇 프로냐? 식당을 하시는 분 뭐 이런 셰프들 중에 1%밖에 안 되거든요. 100명 중에 하나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그것도 때문에 명인들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맛도 내면서 이런 이 미슐랭 3스타, 1스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과 이런 전체 토탈 익스피리언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식당 한번 진짜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값은 엄청 비싸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돼요. 네. 한편 우리나라에서 오직 닭꼬치 하나만으로 미슐랭 목록에 오른 식당이 있다고요? 네, 국내 닭꼬치 전문점 야키토리 묵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5년 연속 미슐랭 스타를 받은 거예요. 일본말 같기도 한데 야키토리 묵이군요. 그렇습니다. 야키토리 이제 일본 말이고 묵은 그 운영하시는 분 이름에서 따서 그렇게 한 건데 여기가 뭐 이 캐비어, 트러플, 송이버섯 이런 고급 재료를 하나도 쓰지 않고 토종닭 한국의 토종닭만을 써서 그 토종닭 구이를 한 거죠 말하자면. 보기에는 뭐 치킨 같은데. 그러니까 네. 토종닭 꼬치구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5년 연속 미슐랭 스타를 받은 건데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토종닭이 구웠을 때 진짜 맛있다. 전 토종닭 백숙밖에 못 먹어봤는데 토종닭이 일반 육개에 비해서 기름의 풍미가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바삭하게 구우면 껍질에서 맛이 막 터져 나오고 육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저건 뭐 말로만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육향이 터져 나온다. 아, 정말 궁금하군요. 이 야키토리 묵의 김병묵 셰프는 토종닭의 매력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별명이 치킨공화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치킨공화국에서 우리 원조인 토종닭이 지금 매년 이것들이 수요와 그다음에 생산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26%나 줄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토종닭 지금 뭐 계속 나오지만 토종닭이 굉장히 뭐 어떤 표현으로 보면 질기거든요. 네. 질긴데 그 질감이 너무나 좋은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 일반 육개와는 다르게 이것들이 전체 털만 뺀 상태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육개를 하는 공장들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기계로 전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토종닭에 맞는 전 자동화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유통이 굉장히 지금 힘든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종닭 한 번 맛보면요 진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진짜 네. 안 먹어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는 그 질감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려면 토종닭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음식의 올림픽 같은 거예요. 이 미슐랭 가이드는 단순한 영광 이상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한식당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K푸드의 진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미슐랭에서 별을 받은 한식당이 2010년까지만 해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도 없었다가 0. 예, 0이었다가 2023년에 31개가 됐는데 2024년에 44개. 1년 사이에 50여 개가 지금 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럴 정도로 폭발적으로 느는 데는 우리 K푸드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정부의 노력도 있는 것이고 지금 농축식품부에서 2027년까지 한식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키울 것이다. 300조입니다. 그렇게 이제 목표를 밝히면서 2027년까지 미슐랭 스타급 한식당을 100개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저 정도면 뭐 우리가 음식 수출로 돈 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한참 막 홍보 활동이라든가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식당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세계인들 사이에서 한식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그분들이 만든 레시피, 이 조리법이 오히려 역으로 수입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꿀떡 시리얼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보신 대로 여러분들도 가위하고 꿀떡하고 우유 있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콘치즈, 이 옥수수 치즈를 보고 감탄을 하거든요. 이 꿀떡 레시피를 보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식을 자기들 식대로 막 새로운 그 조리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꿀떡도 우리 꿀떡 뭐 이런 뷔페라든가 행사장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한국 사람은 떡을 우유에 말아먹는 건 상상을 못했었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은 시리얼이 워낙 익숙하니까 떡도 우유에 말아먹어볼까 하고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글을 아는 외국인들이 뭐 간단한데 곡물 시리얼보다 든든하다. 오. 맛있어요. 따봉 이렇게 뭐. 저건 한국어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그렇죠. 레시피예요. 우리가 떡을 우유에 말아먹는다는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데 또 맛있다고 합니다. 자, 저 표현이 맛있어요. 저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 외국인 분들의 발음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한다는 거고 저 조리법이 한국으로 역수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또 외국에서 회오리 오리 소박이라는 것도 나왔다고 하는데 회오리, 오리, 소박이. 오리 소박이가 저렇게 오이를 썰어서 안에 소를 넣는 게 오이 소박이잖아요. 오이인데 저게 무슨 이게 회오리네요. 네, 그러니까 소를 넣는 방식은 똑같은데 오이를 써는 방식이 회오리 감자 써는 방식으로 그렇게 썰어서 저 서양식의 오이 소박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조회수가 무려 3억 1천만을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식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뿐 아니고요. 진짜 한국식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다고요? 네, 지금 뭐 한국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 손맛과 그다음에 레시피를 들어가면서 이 하다 보니까 한국 맛이 안 나거든요. 한국은 손맛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경험한 게 뭐냐면 김치를 하고 중국에 가서 자기네들이 파오차이라고 그러고 라빠이차이라고 신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이것은 전통 한국식이다. 네. 제 개인적인 건요.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일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 초밥을 만드시는 분이 이 라틴계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일본식이 나오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은 걱정이 됐던 건데요.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조금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에 있는 한국 전통, 그러니까 자기 자국의 전통 음식점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거를 정해줍니다. 인증을 해주는 거죠. 네. 여기는 전통 한국, 전통 일본 음식을 만드는 데다. 요 방법은 우리가 꼭 우리가 준용을 해서 각국에 있는 지금 한 식당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줘서 이것이야말로 한국 맛이다. 그것을 꼭 알리는 그런 표준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구 대척점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반대편에 있죠. 그게 아르헨티나예요. 여기서 김치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는데 이게 세계 두 번째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단 이제 우리나라가 김치의 일본. 날을 네. 기념했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처음에 김치의 날 제정했다고 해서 무슨 이벤트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국가 기념일로 정식으로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11월 22일이 우리나라가 제정한 김치의 날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국회에서 찬성 171표, 반대 2표, 기권 6표. 무슨 뭐 우리도 많이 봤던 그런 그 표결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그렇게 찬성표가 나와서 정식 법령 아르헨티나 법 27,770호 법령으로 제정이 된 거예요. 오. 지금 국가기념일로. 그래서 이렇게 국가기념일을 제정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 이민자 사회의 문화적 공헌에 보답한다는 취지하고 한국 전통 문화유산인 김치를 통해서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한다. 이런 취지로 김치의 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네. 왜 11월 22일인 줄 아세요? 왜요? 김치 소재 11개 하나하나가 뭉쳐서 22가지의 맛과 효능을 낸다 그래서 아, 재료 11개가 22가지의 맛을 낸다. 효능과 맛을 낸다. 아, 그래서 그래서 11월 22일이 김치의 날로 정해져 있는 내력입니다. 11월 22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김치는요, 요즘 유럽의 TV 예능 프로에도 자주 등장한다고요? 네, 이 뭐 김치라는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발효식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 맛을 아는 자와 김치 맛을 모르는 자 이것이 굉장히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치 이것에 진짜인지 아닌지 감별하시는 분부터 한국의 손맛이 무언가에 대한 연구까지 계속 나왔는데요. 지금 뭐 이 발효식품으로 건강식품으로 알니까 밥이 안 나오는데도 김치만 먼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서양인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문화가 반찬을 그대로 주잖아요. 그거 뭐 무제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반찬 뭐 3번, 4번 김치는 갖다 달라는 대로 주지 않습니까? 맛이 있는 발효식품,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 한식의 인기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커지니까 가짜 한식당들이 여기저기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 번화가에 한식당들이 막 등장을 했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계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 또 중국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 가보면 뭐 이상한 한글들이 막 이제 인테리어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렇게 뭐 나오는데 마치 한식인 메뉴판이네요? 것처럼 뭐 비빔냉면, 물냉면 이렇게 마치 한식인 것처럼 장사를 하지만 막상 시켜보면 맛이 한국 음식 맛이 아니라 꼭 중국 음식 같은 탕수육 맛이 나나요?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소 불고기에 우리식 고추장 양념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고추 기름 이런 게 들어간다든지 국수 한국식 국수라고 파는데 먹어보면 꼭 중국의 탄탄면 같다든지 야. 이런 식의 국적불명의 음식을 판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안에는 또 한글로만 인테리어가 돼 있는데 뭐 동해 님부선 와주셔서 감 이런 식의 어설픈 한글들. 어설픈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걸려 있다고 하는데 방금에 일본이 그 나라에서 인증마크 부여했었다고 옛날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막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식당 인증마크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중국 사람들 베끼기는 세계적입니다. 자, 올바른 한식을 알리기 위해 해외에 있는 한식당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호주에서요, 잡채 밀키트가 현지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잡채 밀키트가요, 상온에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2분간 뭐 렌지에다만 돌리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로 외국인들에게 금방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편리함과 그리고 한국 이 K푸드에 대한 호기심을 동시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끝으로요,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레스토랑을 뽑는 행사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열립니다. 자, 2년 연속 서울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여기가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이라는 행사인데 이게 무슨 근본 없는 행사가 아니라 미슐랭과 더불어서 세계 양대 음식 가이드가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이거든요. 거기에 아시아판 행사인 거예요. 유명한 행사고 아시아 주요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행사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올해하고 내년
2년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한국 음식이 지금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서울시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재근 문화평론가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앤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